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수업 자료를 위한 내용인데요. 불교심리학 사전 510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프로이드와 정신분석에 강한 영향을 받은 정신심리치료가 다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심리치료를 발전시킨 것으로 놀이치료, 플레이 세라피죠. 놀이치료가 있다. 이거는 요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하고 있는데요. 놀이치료는 언어에 의한 의지와 감정 표출이 비교적 곤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검사, 그러니까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TV에도 우리 볼 수 있죠. 왜 저렇게 노는가? 옆에 애들과 잘 적응하는가? 저걸 어떻게 응용해서 노는가? 잘 참는가? 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오감을 통한 놀이 훈련도 많이 하고요. 심리 임상적 지원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의 놀이가 자유연상법에 필적하여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클라인과 부정적이었던 안나 프로이드는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놀이가 자유연상법에 필적하여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로저스의 지도를 받은 악슬라인, 1988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악슬라인은 아동 중심 치료의 입장을 주장하며 놀이치료의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놀이치료에는 정신분석학적 입장과 아동 중심 치료적 입장, 개방적 치료 입장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 구, 동 등에서 행하는 교육 상담에서 놀이치료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놀이치료에서 파생된 모래 놀이치료는 1929년에 클라인 학파의 로엔펠트, 1973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로엔펠트가 고안한 세계 기법을 스위스의 융학파 분석가 칼프가 발전시켜서 확립한 것이다. 실내에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 통상 57, 72, 7cm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안쪽이 청색이고 모래로 채워진 모형 정원 위에 모형 동물, 인간, 식물, 건물, 탈 것, 사물들을 내담자가 자유롭게 꾸민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꾸미는 거예요. 그 배치된 내용은 내담자의 신적 상태를 투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러 번에 걸쳐 모형 정원 만들기를 실시할 때 물건의 배치와 그 변천 등을 검사해서 자기의 내면을 표출하게 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어떤 중심에 놓는가, 모퉁이에 놓는가, 또는 뭐 던지는 아이도 있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가는 아이도 있고 만지지 못해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랬는데 처음에는 막 부수듯이 움직이거나 또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나중에는 막 부수듯이 움직였던 아이가 조용히 움직이고 소중하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막 가지도 못해서 만지지도 못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자기 물건처럼 아주 자유롭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변화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표출하는 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아주 좋다. 현재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봤던 건데요. 또 어떠한 문제를 앓고 있는 개인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며 가족 전체의 변형은 환자라고 간주되는 사람, IP, Identified Patient라고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서 가족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치료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을 전체적으로 치료 대상으로 보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치료를 받아야지 누가 한 명이 받는다고 해서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다 안정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놀이치료라든지 가족치료는 현대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가족치료에서 다양한 학파가 파생되었으나 현재는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스 어프로치라는 관점을 도입한 가족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데요. 가족치료는 정신분석과는 다르지만 정신분석의 대인관계학파, 문화인류학자이자 정신의학자 베이스트슨, 이분은 1980년대까지 사신 분이고요. 문화인류학자이자 정신학자인 베이트슨의 이중 구속, 더블 바인드 이론이죠. 그러니까 더블 바인드 이중으로 구속하는 그런 이론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밀튼 에릭슨 1980년대까지 사신 분이고요. 밀튼 에릭슨의 단기 치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브리프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섭식 장애와 경계성 인격 장애 등 치료가 곤란한 증상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현대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중 구속 이론이라든지 또는 이게 이제 뭐 섭식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은 아주 온전하게 그 과거의 방법들이 다 지워진 게 아니라 그 정신 분석을 했던 프로이드의 그 아주 좋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했다 못했다 뭐 한계가 있다, 아주머니들만 이렇게 뉘어놓고 했다, 뭐 여러 가지 성에만 집착했다, 여러 가지 반박 이론은 있지만 반박을 하는 게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확대되고 발전되는 긍정적인 부분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분이 없었으면 사실은 정신 분석 이런 개념조차 만들지 않고 그전에는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돌로 쪼개거나 뭐 깨거나 뭐 피를 내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뭐 창살에 가두거나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문하듯이 그렇게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행해졌었잖아요. 퇴마를 한다든지 뭐 이런 조금 그 의학적이지 못한,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더 괴롭힘을 주거나 생명을 짧게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파트를 보면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보겠다 하는 그 입장만으로도 큰 문을 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분석의 흐름을 이어받은 정신치료로 번, 1910년에서 1970년대까지 산 분이고요. 번의 교류 분석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흐름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쪽으로 이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653페이지의 그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의 제자인 두제이는 현재까지 살아계신 분이고요. 두제이가 개발한 에고그램에서 정신분석의 초자, 자, 이드는 자아와 초자와 함께 정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잖아요. 이게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드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이가 이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는 면도 있지요. 근데 이걸 에고로 또 번역하면은 너무 한쪽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단어적으로 볼 때는 또 에고로 번역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들의 에고로 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드의 일부가 외부와 접촉하면서 이게 변형되어서 자아라는 걸 형성한다. 이게 조금 더 자아에 대한 더 가까운 해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는 어떻게 보면 자아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드가 곧 자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이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섬세하게 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드의 신적 구조론을 발전시켜서 엄격한 부모, 다정한 부모, 합리적인 성인, 자유로운 어린이, 순종적인 어린이라는 5가지 자아 상태의 균형을 취하는 구조 분석이 객관적으로 행해지고 자기 분석과 집단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 치료에서는 이중 메시지를 읽는 두 사람 간의 교류 패턴 분석,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인간관계의 패턴을 조사하는 개인 분석, 인생을 드라마로 파악하여 유소년기에 형성된 부모-자식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쓰는 각본 분석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각본을 분석한다는 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유소년기에 형성된 부모-자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쓰기는 쓰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유소년기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다시 쓰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5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28페이지에 보면 교류 분석 TA가 나오거든요. Transactional Analysi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T가 Transactional 해서 그 T에 해당하고요. 교류 분석은 캐나다 태생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 그러니까 1970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에릭 번이 1950년대 미국의 군 병원에서 집단 치료의 한 방식으로 창안했다. 그래서 미국의 군 병원에서 이게 집단 치료의 한 방식으로 창안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류 분석을 성격 이론과 소통 이론을 가진 자기 성장과 자기 변화를 위한 심리 치료라는 체계를 세우고 이론과 기법을 정비했다. 교류 분석은 정신 분석의 구어판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에릭 번은 정신 분석계의 계보를 이어서 현실 세계에서 관찰 검증 가능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예, 이거는 이제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 모레노, 이분은 1974년까지 산 분이고요. 모레노에 의해서 시작된 심리극은 사이코 드라마, 요즘에 이거 많이 하죠. 시나리오가 없는 즉흥극을 사용하는 집단 정신 치료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 정신 치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에서 봤을 때 참가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면접 시간이나 장소나 규칙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비밀 보장 의무 이런 게 중요합니다 했던 게 이게 이제 집단 치료로 가게 되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지 504와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단 치료의 하나이다. 워밍업, 드라마, 쉐어링이라는 흐름으로 행해지며, 그러니까 워밍업 1번, 드라마 2번, 3번, 쉐어링 이렇게 이걸 순서별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의 롤플레잉은 감독, 보조자, 내담자의 상대적인 조감독, 그리고 연기자, 이거를 같이 하는 걸 보조자, 내담자의 상대적인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조감독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기자, 그 다음에 관객, 무대라는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의 드라마 형식 그대로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할 때도 똑같이 연기자가 있어야 되고 조연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독이 있어야 되고 관객이 또 있어야 되고 무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대와 관객이 있다는 건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담 치료할 때 그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무대라는 보호된 공간 가운데 신체 표현을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체 심리학이나 신체 뇌관요법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표현을 행하면서 이거는 한의학에서도 신체 움직임을 보면서 건강을 보기도 하고 아유르베다나 니시 의학에서도 신체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이건 심리학에서는 또 마음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본다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이건 윗바사나와 사마타와도 연결될 뿐 아니라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를 아주 명확하게 보는 그것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 표현을 행하면서 타자의 역할을 알아차리거나 스스로의 역할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마지막에는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라도 결국은 지금 괴롭고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원래 나의 모습, 이거를 이제 참 자아라고 보통 하는데 서양에서는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갈리는 부분이죠. 이게 불교와 요가와 이게 심리학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와 요가에서는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다. 참 자아로 돌아간다. 진실된 원래의 불성의 모습, 진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가에서는 아트만으로 돌아가고 내면의 빛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현재의 내가 아닌 그것의 탈을 벗고 새로운 무엇인가의 또 다른 나를 찾는다. 원래의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와 새로운 무엇을 만든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노력하지 말아라. 원래 자기 자신으로 그냥 간다.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지 말아라. 그냥 원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과는 상충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룹 가운데에서 비공식적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 모레노가 개발한 사회적 측정법 소사이오메트릭 테스트는
학교에서 부부관계 파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 있어서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는 서로의 그 얼마나 공감하고 있으면서 관계적으로 잘 문제 없이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정신분석의학자였던 펄스는 게슈탈트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게슈탈트 치료가 워낙 많이 하시죠. 이게 페이지 521에 있어요. 521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하는데 이게 어떤 이론인지 아마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 614페이지와도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인본주의 심리학도 한번 볼까요? 614페이지에 보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담자 중심으로 가면서 로저스의 그 세 가지 그 현상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일치, 수용, 공감 이것과도 이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게슈탈트 치료에 있어서 링크에 걸리는 걸 보면 깨달음, 지관타좌, 지금 여기, 비사량, 알아차림, 인본주의 심리학, 신체 심리학 이 신체 심리학은 나중에 꼭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게슈탈트 치료는 정신분석 의사 프리츠 펄스와 게슈탈트 심리학자였던 아네 로라가 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펄스는 1970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내는 1990년까지 20년을 혼자 사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말씀드리는 건 그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1893년에서부터 1970년대 동안 그 사는 동안에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고 사람들의 심리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지를 산업혁명부터 쭉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시대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내 로라라는 분이 산 걸 보면 1905년에서부터 1990년 이때를 보는데요. 이게 고대에서는 1905년이 고대가 학교가 설립된 해예요. 그래서 1905년 이러면은 고대가 설립된 해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고대의 입장에서뿐이 아니라 그러면 그 큰 대학이 이제 그때부터 설립되면서 학문적인 체계라든지 이론을 바라보는 체계가 그때 이제 많은 변화들이 막 있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게 나왔구나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면 역사를 좀 찾아보면서 이랬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파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정신분석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게슈탈트 치료는 이론과 접근 등의 측면에서 동양사상, 동양 철학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그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중시하고 있다. 펄스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나 곧 그 원인론과 분석적 방법과는 결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에게서 많은 학생들이 배워갔지만 대부분 다 결별해요. 이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펄스는 내담자의 과거 분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중시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담자에게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문제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단순한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현재 미완결 문제와 트라우마를 재체험할 것을 권하면서 문제들을 서술해 나가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는 그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면 미완결된 것, unfinished business,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미완결된 것,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내담자의 안에 무자각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떠오르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을 안전한 공간과 안심되는 인간관계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완결된 것을 완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렇듯 심리치료장에서 지금 여기에 의미의 중요성을 알아차린 펄스는 실존주의 철학과 현상학, 동양의 현상학도 동양과 많이 맞닿아 있죠. 에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적 유의로서의 이론을 물리치고 도겐, 이분은 1200년에서부터 1253년 아주 과거에 오랜 옛날에 사신 분이죠. 이 설한 것처럼
이금 현성의 세계인 영원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를 내담자와 치료자 둘 다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알아차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죽음이라고 받아들인다. 이거는 정말 뭐 요가와도 맞닿아 있고 불교와도 맞닿아 있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알아차림과 깨달음 세 가지 알아차림해서 내부적인 알아차림, 중간 영역의 알아차림, 외부 영역의 알아차림.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을 심신 이원론으로 보면서 심신 이려 사상과도 연결하고 접근법, 왜, why, how, 뇌에서 신체로, 사고에서 지금 여기에 현실로 해서 여기 이제 조동종에서란 지타 자관, 지관 타자, 죄송해요, 지관 타자로 하는 아주 오로지 좌선만 하는 이런 것도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틴나칸 스님이 말씀하신 현재 살아계시죠. 여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게슈탈트 이론은 잘 읽어보셨으면 해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 의해 의사였던 펄스 등에 의해서 시작된 게슈탈트 치료는 단기적인 집단 작업을 중심으로 행하는 실존주의적인 심리 치료로 고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과거나 미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에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을 중시한다. 게슈탈트의 기로는 그의 입장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읽어드린 거고요. 프로이드와 아들러로부터 사사를 받은 정신과 의사 프랭크는 밤과 안개에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타인 또는 평균적인 것과 비교함으로써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 중요한 초점을 준다고 설명을 했다. 그는 단지 한 번뿐인 여별 없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에는 반드시 가치나 의미가 있다고 인생의 의미를 강조하며 누구나 어떠한 조건 아래서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태도를 선택해서 심층 차원에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의 경험을 기초로 생겨난 실존 분석, 이게 로고세라피죠. 실존 분석, 의미 치료는 인간성의 회복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고세라피 548페이지예요. 548로 갑니다. 그래서 로고세라피는 실존 분석적인 부분인데 이건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많이 이게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됐고요. 인생 의미를 강조하는 실존적 심리치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면서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에밀 프랑크 1905년에서 1997년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빅토르 에밀 프랑크가 창시한 로고세라피 또는 실존 분석이 이제 여기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요. 로고세라피의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인 반성 제거에서 이게 리플렉션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플랭크는 관념적인 사고의 악순환에 의한 반성 과잉을 신경증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악순환,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괴롭게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잠깐 보면요. 이걸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프랭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생의 의미를 둔다. 그러니까 실존의 가치를 두고 인생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을 지향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인간성 회복을 지향했다. 이거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많은 문학이 나오죠. 많은 글들이 나오고요. 짧지만 강력한 글들도 나오고 안나의 얘기 뭐 이런 글들이 나올 정도로 많은데요. 이제 그 글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강제수용소에서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정말 곤욕스럽고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다 할 정도의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냥 가스실로 가서 그 죽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태울 때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회고를 하면서 쓰는 거예요. 살은 분이에요. 살아남은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저녁 노을에 그 사람들이 타서 죽은 연기가 올라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연기를 보면서 저녁 노을과 그 연기가 잘 어울린다고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그가 살인마는 아니에요. 그도 같이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 이후에 먹었던 그 빵 조각은 어떤 때 먹었던 빵 조각보다 달콤하고 맛있었다. 나는 그 빵 조각과 저녁 노을과 그 연기를 즐겼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슈비츠가 괴롭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난 이 시간을 즐기고 싶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의지의 자유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인데요. 이거를 그분의 글을 비웃을 수만도 없는 게 내가 다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연기는 타오르고 있고 죽어서 타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그를 비웃거나 비난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올 수도 없는데 노동은 해야 되고 이왕이면 그 노동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후에 오는 배고픔과 그 배고픔에서 먹는 빵은 식욕과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보존욕은 내가 즐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깊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역사가 만든 검은 그림자고 정말 괴로운 한편이고 단면이지만 사람에게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심리를 어떤 측면에서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다른 부분에서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존 분석이요. 예, 그래서 이 실존 분석은 의미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면부터 역사적인 면부터 인간관과 세계관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깊게 사색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